주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대비가 될 수 있어요. 네, 결국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이든 좀 잘 읽어놓는 연습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독서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지난주 거보다는 쉽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작년 모의고사에 들어있던 지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지문이 그래도 가장 할만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지문 한번 보면서 약간 몸 푼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게 이 정도는 이 정도가 딱 수능 기본 난이도겠구나. 이 정도가 딱 모의고사의 어떤 기본 난이도겠구나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 또 2학년이 우리는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글들 처음 보는 글들 역시 잘 익혀놓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또 문제를 맞추는 연습들, 그리고 선지들의 오답을 판단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교재로는 그렇죠. 독서 2강, 비문학 2강이라고 되어 있어서 페이지로는 잠시만요. 페이지냐? 78페이지. 네, 7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요 4문단, 5문단짜리의 글이 있는데 일단은 요 5문단 글 한번 읽어보고 뒤에 있는 4개의 문제 푸는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보셨나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금보다 훨씬 읽으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보통 난이도, 살짝 쉬운 난이도일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실제로 그렇지 충분히 수능에 쓸 수 있는 지문이었고요. 아무튼 좀 봅시다. 일단은 이 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화두제에 관한 걸 설명하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사회지문이다. 아쉽게도 지난 1차 지필 범위에는 사회지문이 하나도 없었죠. 네, 좀 돌아보면 어때? 인문예술 지문인 그렇지 세장과 이책가가 있었고 또 인문예술 지문인 맹자의 큰 몸이 있었고 과학기술 지문인 우리 신경전달 물질이 있었으니까 사회 지문은 그렇죠. 좀 우리 지난 내신 때 다루지 않았던 약간 새로운 주제가 될 테고 사회 지문에서는 어떤 사회 현상을 주로 많이 설명을 해요. 사회 현상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확실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로 하자면은 이 인문 철학 지문과 비슷하게 어떤 학자의 주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렇지 이 글을 보면은 일단 과두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1문단을 읽으면서 과두제란 이런 거겠구나 이해한 다음에 2문단부터는요. 이제 미엘스라는 어떤 학자가 그렇지 과두제에 관해서 연구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이 글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지문에서는 그렇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고 그 개념을 역시 충실히 이해하면서 읽고 때로는 이렇게 학자의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이 소개되는데 그럼 이 학자는 무슨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과두제에 대해서 1문단을 보면서 과두제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과두제는 소수의 사람들 혹은 엘리트 집단이 국가 최고기관을 조직하여 행하는 정치 체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나 엘리트들이 최고기관을 조직하여서 정치 체제를 행한다. 정치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수들이 다 해먹는 게 과두제인 겁니다. 네. 볼까요? 이는 원래 정치 분야의 용어이지만 오늘날 사회경제 용어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죠. 잘 쓰이고 있다. 세 번째 줄. 독일의 정치학자 미엘스는 그렇죠. 중요한 학자가 될 겁니다. 조직이나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제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과두제적 현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 정의를 또 내려주고 있는 거야. 조직, 집단이나 규모가 커지면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바로 과두제적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원인과 결과관계. 즉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구조를 한 번씩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학자의 주장이 지금 소개된 거거든요. 그럼 이후에는 이 주장을 아마 입증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럼 힌트를 줄게요. 결과는 과두제적 현상이에요. 그럼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뭐예요? 이러면 이 결과가 나타나. 그럴 수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엘스의 주장 내용을 잘 보면서 이 원인으로 이 결과가 나타나. 지금 결과가 우리가 찾았거든요. 과두제적 현상이 나타나. 원인이 뭐죠? 그렇지. 이게 중요해져. 조직, 집단의 규모가 되는 거죠. 규모가 증가하면은 과두제적 현상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연구도 사실 어떻게 될까? 어떤 조직이 커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과두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지만 그렇죠. 첫 문단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를 생각하고 가는 과정들이 꽤 중요해요. 네. 실제로 글을 읽었다면 이게 뭐 원인 결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규모 증가, 과두제 이렇게 실제 시험이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이러한 어떤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증가한다는 원인이 발생하면 과두제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그렇지, 결과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 하나 찾았어요. 즉 규모의 증가가 과두제에 영향을 미친다. 규모의 증가라는 원인으로 과두제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밑에 설명도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어떤 서술을 또 찾아볼까? 우리 5번째 줄 봅시다. 조직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렇죠. 이런 걸 잘 읽어야겠죠. 조직의 어떤 목적은 뭐라고요? 목표나 이념 성취가 될 거예요. 조직의 목적은 목표나 이념 성취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왜?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만들어지지만이잖아요. 그러면 목표나 이념을 성취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과정들이 당연히 뒤에서 이어지는 서술로 적절하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봅시다. 목표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된대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체제를 갖추게 된답니다.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체제가 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배경지식이 있으면 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배경지식이 없으면 중앙집권적이다, 관료적이다라는 말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밑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정보와 권력이 소수에게 편중, 다수가 소외되는 현상. 두 개로 나눠볼까? 정보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들은 소외된다. 이게 바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 원래 목표와는 달리 과두제가 형성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1분단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를 알았어. 일단 미일스의 연구 결과는 뭐야?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가 나타나. 근데 과두제라는 건 뭐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알아서 지배해. 그럼 소수의 사람들이 알아서 지배하는 과두제라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정보와 권력이 소수에게 편중되고 다수는 오히려 소외돼. 그러게요. 중요한 부분에 좀 체크를 해볼까? 소수, 편중, 다수, 소외. 가장 중요하겠지. 이게 다 과두제, 처음에 설명했던 과두제랑 일치하잖아요. 소수가 집중돼. 다수는 소외돼. 소수에게 모든 게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1분단에서 과두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과 그렇지, 미헬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뭐야? 그렇죠. 한번 좀 이제 배경식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어떤 글이 나올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봐요. 사회에 이러한 두 집단이 있다고 해볼까? 네. 이거는 우두머리. 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결정 권한이 많습니다. 그럼 이 피라미드형 구조에서는 위에서 권한이 많은 친구가 굉장히 소수죠. 여기는 어때? 권한이 많은 친구가 굉장히 많죠. 다수죠. 그러면 과두제에 어울리는 그림은 1번일까 2번일까? 그렇죠. 이 소수들한테 뭔가 권한이 집중돼서, 즉 이 어떤 도형의 위쪽이 권한이 많다라는 느낌으로 보면은 소수들한테 권한이 집중되는 이것이 과두제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어떤 수평 조직이라고 해요. 이건 경영학 내용이긴 해. 근데 과두제 알면 좋아.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우리는 사실 이 현대사회에서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 수평하게 여러 사람이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수들이 이제 회의하고 결정하는 결과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여기 장점은 없을까? 오히려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이 과두제를 지금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역으로 과두제에는 어떤 장점이 있지? 왜냐면 지금까지 이게 유지되어 왔다는 건 여기에도 뭔가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알아야 이 조직에 대한 이해들이 편해져요. 그럼 여기 이제 삼성전자라고 해봅시다. 삼성전자고 여기를 이런, 아니 그러면 안 되지만 강원이 국어학원이라고 해봅시다. 삼성학원이라고 할게요. 아니 강원이 전자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삼성전자와 강원이 전자. 이 두 조직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조직이 국내 기업이야. 열심히 둘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그래도 다수가 회의를 하다 보니 이쪽이 좀 뭔가 좋은 제품을 그래도 내놔요.
그럼 이쪽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논의되고 토론돼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소수 얘네들이 똑똑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고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얘네 둘이 둘 다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애플이 없는 사회라고 해봅시다. 애플이 해외 판매만 하고 있어요. 갑자기 애플이 들어왔어. 이 사회에서는 애플이 아직 스마트폰을 우리나라에 안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플이 들어와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 막 떨어져요. 시장 점유율 막 떨어져. 사람들이 애플폰 사고 삼성전자가 광원이전자의 폰을 점점 덜 사.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랜 시간 준비해서 좋은 제품을 내놓는 걸까? 이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일단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결정은 여기서 빨리 내릴까 여기서 빨리 내릴까? 맞아요. 왜냐면 소수가 그냥 명령을 내리면 되거든. 얘네는 다 토의에서 막 논의해서 회의해서 정해야 돼. 그래서 과주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런 어떤 조직과 관련된 글이 나올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나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글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글에서는 요게 그래도 어떤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배경지식이 있으면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있어요. 아무튼 요런 거. 그래서 과두제를 떠올릴 때 약간 이 모양을 떠올리면 좋다. 이 대부분의 글에서는 과두제가 이제 부정적인 단점이 좀 집중되는데 그렇지. 어떤 신속한 결정 측면에서는 과두제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배경지식 한번 충전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그렇지. 배경지식이라는 게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독서라는 지문에서. 근데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읽힐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렇지. 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글의 중요한 배경지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문단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문단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보세요. 미엘스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까 자신의 주장이 뭐였죠?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로 이어진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학자의 주장 같은 건 늘 떠올리고 있어야 돼. 글이 어떻게 보면 거대하게 저 주장으로 흘러가거든요.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설명이겠지. 그렇지. 근데 이 주장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 입증 내용이 사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엘스의 주장은 뭐였지?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가 나타나. 그 주장을 입증, 즉 그 주장,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분 지문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이분 지문에서도 제가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가 다르다. 물론 그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를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 나왔나? 이거를 항상 떠올려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생기면은 내용이 어려워도 거기에 맞춰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틀없이 약간 읽으면 다 그냥 외우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주장이 뭐였지?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가 나타난다는 주장이었어. 계속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캐치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 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분석 대상입니다. 미엘스의 주장은 뭐라고요?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의 모습이 나타나. 그럼 어떤 조직을 연구할까? 어떤 조직을 가지고 분석 대상으로 연구할까? 그 분석 대상이 바로 뭐였다? 기업.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 혁명적 노동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실 이걸 읽어봤으니까 역으로 한번 물어볼까? 왜 얘네를 연구했어요? 왜 얘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어요? 반대예요. 그렇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과두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두제 성격이 강한 집단을 연구해야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 자유롭잖아. 근데 잘 가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패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 성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 성공. 이미 성공한 사람이 연구할 수도 있지만 성공에서 가장 먼 사람이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실패할 사람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성공. 이 사람의 주장,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성공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났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어.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은 맨날 실패만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을 연구하는데 이 실패할 사람도 한번 6시에 기상을 시켜보는 겁니다. 맨날 실패한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 한번 6시 기상 시켜보는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법도 잘 생각해봐요. 성공하는 사람 자체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성공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6시에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매번 실패만 하는 사람, 즉 성공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한테 6시에 일어나도록 시켜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성공했어. 그럼 어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사회주의 및 혁명적 노동당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건 얘네는 과두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지. 과두제와 거리가 먼데도 얘네도 이제 과두제가 나타나면은 그렇지. 과두제에 관한 연구에 이제 훌륭한 어떤 표본으로 쓰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부분 한번 볼까? 잘 봐요. 그럼 이제 보수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 혁명적 노동당 이 차이를 우리 한번 봅시다. 보수 정당의 특징은요. 선거 같은 기간을 제외하면은 본래 그들이 지닌 과두제적 경향이 명백해요. 보수 정당의 특징은 뭐다? 그냥 과두제가 명백해요. 그러니까 얘네를 연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과두제와 거리가 먼 얘네를 연구해 본 거야. 얘네도 규모가 커졌을 때 과두제가 된다면 그럼 진짜 규모 커지면은 과두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 서술이 어디인지 볼게요. 네 번째 줄, 이 문단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들 정당, 그렇지 항상 지칭어가 중요해요. 이 이들 정당은 바로 위에서 말했던 사회주의 정당 및 혁명적 노동당이에요. 즉 사회주의 정당, 혁명적 노동당. 그러니까요. 사실 정치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아무튼 이게 여기서 그렇지 심한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 미안해요. 잠깐만. 내가 살짝 웃겨볼까 살짝 이 욕구가 이러는데 너무 그 차별적인 단어라. 그래 우리 이 한 번밖에 없네. 소리 많아 빨갱이. 진짜 미안해요. 이런 단어 좀 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 이 예배잖아요. 사회주의 정당. 사실 전 그리고 때 빨갱이. 이건 뭐겠어요? 꼴보 새끼들 약간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잘 읽히거든요. 아무튼 미안해요. 사회주의 정당과 혁명적 노동당 얘네들이 이제 밑에 줄에서 말하는 이들 정당이라는 거지.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이들 정당의 초기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묘포가 뭐야? 과두제의 부정. 즉 얘네들은 과두제 부정하는 친구들이에요. 과두제와 거리가 먼 친구들이야. 근데 이런 친구들마저 규모가 증가했을 때 과두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 자기 주장이 맞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뭐야?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가 된다니까? 얘는 과두제와 거리가 멀어. 얘는 과두제를 부정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도 규모가 커지니까 과두제가 되네. 하면서 자기 주장이 훨씬 강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 얘네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나? 얘네는 초기 모습을 보면 항상 과두제를 부정하는 애들이었어요. 계속해서 볼까? 이론적으로 이들 정당. 역시 이런 지칭을 잘 찾아야 돼. 이들 정당이 뭐야? 빨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회주의 정당이 혁명적 정당. 얘네들의 목표는 뭐야? 모든 형태의 과두제에 대한 투쟁. 과두제를 부정하고 투쟁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한 정당에 무슨 말한 그러한 정당은 뭐야? 과두제를 부정하고 과두제한테 투쟁하는 애들한테도 과두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이건 무조건 맞는 증거가 된다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문단,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단의 어떤 실험 내용이랄까? 왜 얘네를 목표로 삼았는지 이걸 독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독해 전략을 잡는다면 얘네 둘을 반대로 놓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수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 노동당은 반대 개념이다. 그러면 보수 정당의 특징은
얘네는 항상 과두제가 명백하게 나타나. 그럼 얘네 보수정당의 반대인 사회주의 정당, 혁명적 노동당의 특징은 얘네는 과두제가 명백히 나타난 게 아니라 과두제를 부정하고 과두제에 대한 투쟁을 하고 싶어 해. 근데 만약에 얘네의 규모가 증가하였을 때 이 과두제를 부정하고 투정하는 애들에게 마저 규모가 증가하였을 때 과두제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읽어내면서 항상 어떤 논리 구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논리 구조라는 거는 이제 평소에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하면 잘 이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도 약간 본인이 익혀보는 겁니다. 네. 성공한 사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어. 성공한 사람을 연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과 가장 거리가 먼 매번 실패하던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 또한 성공에 대한 훌륭한 연구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연구는 과두제, 조직이 커질수록 과두제가 나타나,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확실히 과두제가 명백해 보이는 정당을 조사하기보다 과두제랑 거리가 멀어, 얘네들은. 근데 얘네마저도 규모가 커졌을 때 과두제가 나타난다면 자기 주장이 더 맞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를 시험 보다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뭐예요? 몇 명 틀렸나도 있지만 이 문제를 무조건 맞출 것 같은 잘 맞추는 애도 틀렸는지 알아보잖아요. 1등도 틀렸는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1등도 틀렸으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똑같은 거야. 과두제와 거리가 가장 먼, 어렵다와 거리가 가장 먼. 어렵다라는 말은 이제 문제를 틀린다라는 말이죠. 이 틀린다와 거리가 가장 먼, 평소에 잘 맞는 애한테 이게 어려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연구가 지금 똑같은 겁니다. 과두제가 가장 먼 애들한테 야, 너희들도 규모 커지니까 과두제 됐냐? 그럼 너도 과두제 됐어? 다 과두제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평소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어떤 논리적 구조가 꽤 많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가 어려운지 알아보려면은 다 물어봐야 되잖아, 사실. 그래서 몇 프로 틀렸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때로는요, 전교 1등이 틀렸대. 야, 그거 어려운 거네.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전교 1등이란 건 뭐야? 틀리다와 가장 거리가 먼애지. 똑같은 거야. 과두제와 가장 거리가 먼 노동당, 혁명 정당을 조사한 겁니다. 이런 거 좀 재밌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같아서 미안한데 약간 사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면은 되게 재밌을 수 있어요. 네. 물론 뭐 그렇지, 지문은 지문이고 나는 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국어 지문이라는 게 특히 독서 지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배경 지식이 꽤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뭐 지금 갑자기 이제 서점으로 달려가서 그렇지 이 누구였죠? 미엘스의 책을 읽어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 사이즈 혹은 수능특강 EBS 사이즈의 글을 읽어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평소에도 그치, 전교 1등한테 가서 어려운지 물어보지. 걔는 오히려 틀리다가 가장 거리가 먼 애니까 걔도 틀렸으면 진짜 어려운 거지. 이게 되게 비슷한 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면 사실 약간 또라이 같긴 해요. 아니, 약간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신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내신을 살짝 벗어나서 그런 글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 구조가 좀 되게 중요한 거지. 왜 쟤들을 조사할까?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런 게 되면은 이제 독서가 좀 재밌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3문단부터 보면은 3문단부터는 이제 좀 정보가 많은 글이 됩니다. 1, 2문단까지는 좀 이해가 중요했다면 3문단부터는 이제 기억할 게 많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국가의 통치권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으면 군주정이다. 군주정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죠. 국가의 통치권을 한 사람이 독점. 한 사람까지는 아닌데 소수가 장악하고 있으면 그것은 귀족정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민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머릿속으로 사실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군주정?
민주정은 이거겠네. 소수가 장악하고 있어. 이걸 좀 넓게 그려주면 되겠지. 귀족정? 귀족정은 뭐 한 이런 느낌이겠네. 얘보다는 더 두꺼워졌잖아요. 민주정? 민주정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민주정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생각해도 되게 좋다는 거죠. 네. 물론 이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시각적인 거에 되게 시각적인 걸로 모든 정보를 기억하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읽으면 이렇게 어떻게든 시각적으로 좀 바꿔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그렇지 안 맞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꽤 좋은 방식입니다.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지 나는 시각이 약하고요. 나는 시각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아무튼 계속해서 봅시다. 옐스는 민주정이 귀족정과 같은 과두제로 변해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뭐가 뭘로 변한다고요? 민주정이 귀족정으로 변해요. 근데 이 변하는 과정이 뭐다? 과두제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민주정에서 귀족정으로 바뀌었다. 이건 뭐야? 과두제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에서 귀족정으로 변하는 과정이 과두제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정에서 귀족정이 됐다? 과두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죠. 한 정당이나 집단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그렇지 항상 지치고 잘 읽기 이러한 변화 이 변화는 뭐야? 과두제로의 변화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의 요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을 세 개로 나눠줘요. 개인, 대중, 조직. 변화의 요인. 이제부터 이 변화의 요인은 이 세 가지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개인과 대중과 조직이다. 그렇죠. 그럼 일단 개인, 대중, 조직의 요인을 바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때? 개인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똑같겠죠? 대중이란 이런 걸 찾아보면 되지. 그렇지. 대중은 여기 나오고 있지. 똑같지. 조직은 뭐야? 조직은 이러한 서술을 찾으면 되는 거죠. 조직은 어딨지? 그렇지. 그리고 정당의 형태를 갖추게 된 조직. 재밌죠? 조직이란 이렇게 안 나오고 정당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조직이다 라는 식으로 거꾸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상 잘 생각해야 돼. 이것도 정당이란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준 거예요? 아 조직이란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개인이란 땡땡땡, 대중이란 땡땡땡, 조직이란 땡땡땡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개인이란 땡땡땡, 대중은 땡땡땡, 땡땡땡이 조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어떤 특성을 지는 문장이 앞에 있을 수도 있다. 또 우리가 항상 개념 문장은 어떤 개념이 소개되고 나서 뒤에 설명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오고 뒤에 나중에 이 설명이 바로 개념이다 하는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항상 열린 사고로 이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구조 독해라는 건데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변화의 요인을 개인, 대중, 조직으로 생각해라. 이 순간 이 세 개를 빨리 구분하는 거예요.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 그럼 이 긴 글이 어떻게 돼? 아, 개인에 대한 설명, 대중에 대한 설명, 조직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이 구조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조 독해다 뭐다 하는데 구조 독해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땡땡땡 1, 2, 3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니까 당연스럽게도 아 그러면 1, 2, 3 서술이 나오겠네. 요 정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 개인은 뭐래요? 정당이라는 어떤 장소에서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다. 개인은 사람이야. 근데 어느 사람이야? 정당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정당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야? 정당 안에서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 어떤 지도자 집단이라는 게 있나 봐요.
지도자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속하는 사람을 바로 개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이 지도자 집단은 어디 있겠어요? 벤다이어그램식으로 그려보면 정당 안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난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야 돼. 네. 정당에서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개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다음 줄.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자질과 내면적 욕구가 과두제로 이행에 중요하게 작용한대요. 지금 중요한 설명이 나왔어요. 이 글에 미하엘이 하는 주장은 뭐라고요?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가 된다. 그럼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이런 거지. 어떨 때 과두제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과두제로의 이행은 뭐예요? 과두제가 된다. 위에서는 과두제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은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가 돼. 그러면 결국 개인의 자질과 내면적 욕구가 이거 나중에 나올 거야. 개인의 자질과 내면적 욕구가 규모가 커졌을 때 왜 과두제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항상 우리는 구분 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읽을 수도 있어. 자질과 내면적 욕구가 중요하겠구나. 근데 어때? 이 글의 전체적인 주장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떨 때 과두제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개인의 어떤 자질, 개인의 욕구를 가지고 과두제로 변하는 모습을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 다음은요. 대중. 지도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 당원들이랍니다. 여기 괜히 지었다. 자, 집단에 있어. 조직이 있어. 정당이 있어. 아까 어떻게 썼죠? 이 안에 지도자 지집이라고 했어요. 지도자 집단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제 개인이 있다는 거죠. 대중은요. 지도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 당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일반 당원이 있겠지? 얘들을 뭐라고 한다? 대중이라고 한다. 그렇죠. 대중의 특징은요. 이들은 지도자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나의 인식, 그리고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거는 맞죠? 대중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난 너무 부족해. 플러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누군가를 좀 숭배하고 싶어. 대중은 거의 병신으로 만들어놨구나. 진짜. 이걸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대중은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슬픈 얘기인데, 요즘 유행어가 대중은 개돼지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오랜 논의가 있었어. 여기서부터도 벌써 대중은 어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자식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면 항상 누구를 숭배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누군가를 숭배하고 싶은 녀석들이 대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뭐야? 이 친구의 주장이 뭐라고요? 언제 규모가 증가하면 과두제가 돼. 그럼 역시 또 중요한 건 과두제로 얘기해. 이 대중의 두 가지 특성이 또 과두제를 만드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요거가 이제 아마 섭외되겠다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 밑에서 세 줄 마지막 조직 내용도 봐야죠. 그리고 정당의 형태를 갖추게 된 조직. 정당을 조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정당의 형태를 갖추게 된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정당을 그냥 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에서 어때? 내부적으로 비대해진 조직 운영에 합리화를 위해서, 그리고 외부적으로 다른 정당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럼 두 가지네요. 합리화와 경쟁. 이 두 가지 이유로 뭐가 발생한다? 과두제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쓴 거야. 지금 두 번이나 과두제로의 이행, 즉 과두제가 된다는 말이 썼잖아요. 여기서도 과두제로의 이행이 발생한다 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야? 과두제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과두제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건 뭐야? 과두제가 된다. 과두제가 되다. 똑같은 거죠. 미안해요. 아니구나. 밖에 썼구나. 과두제가 되다라고 써야 되고 과두제가 됐다라고 써야지. 똑같은 거야. 과두제의 필요성이 발생하면은 과두제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통해 우리가 구조독해도 조금은 연습할 수 있어. 그냥 쭉 읽기보다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네. 그럼 세 가지의 특성을 알아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야? 이 글의 전체의 내용이 뭐였어? 규모가 증가하면 과두제가 된다. 즉 과두제가 된다.
과주대제로 이행된다. 과두제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런 서술들이 중요한 서술들이 되는 겁니다. 뒤에 문단은 사실 이걸 부연 설명해주는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단 한번 가볼까? 마지막 문단이 아니었네요. 봅시다. 다음 문단. 자, 4문단입니다. 밀스는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주목했다. 아까 세 가지 요인이 뭐였죠? 첫 번째가 개인 정보. 개인은 뭐였지?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개인. 두 번째가 대중이었죠? 대중은 어떻지? 지배자 집단에는 없는 사람들. 즉 지배를 받는 사람들. 특징은요. 나는 부족해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숭배하고 싶어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조직이었죠? 조직의 특성은 뭐였어? 조직이 커져가면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겠네. 그러면 과도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봤어. 조직이 다른 애들과 경쟁해야겠는데 이럴 때도 과도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사실 앞에 설명에 그냥 추가적인 설명만 덧붙인 겁니다. 앞에서 어떤 구조를 잘 나눠놨으면은 여기서의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보죠.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을 설명한다. 이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지. 과두제가 된다라는 말이니까. 정당은 소수에 의해 운영되던 조직이나 집단과 달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구성원들이 지도부와 대중으로 분화한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소수, 달리, 분화. 그렇죠. 소수에 운영되던 조직이나 집단과 달리 구성원들이 분화된대요. 일단 구성원의 분화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러면 정당 규모상 대중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계속 이 글의 주장 뭐라고? 규모가 커지면 과도제가 돼. 그럼 규모상 대중의 참여가 불가능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규모가 커졌다는 말이지. 규모가 커져서 이제 애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규모가 커졌다는 말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반에 5명짜리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5명짜리 모임이 있으면 우리 점심 뭐 먹을래 하면 5명의 의견이 다 반영될 거예요. 근데 이 점심 모임이 갑자기 커져서 500명이 됐어. 말도 안 되지만 500명이면 어때? 500명이 그리고 굉장히 식사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해볼까? 심하면 메뉴 500개 나올 수도 있어요. 정해지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소수의 한 10명이 메뉴 한 4개 정도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500명은 다 투표를 시키는 거죠. 그럼 5명일 때와 차이는 거야. 5명일 때는 각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나 오늘 돈가스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어. 근데 500명일 때 차이는 거야. 이 투표 안에 돈가스가 없으면 자기 의견을 반영 못해요. 그냥 비슷한 거 찍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다? 직접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근데 이 직접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규모상. 즉 규모가 커졌다는 말과 똑같이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뭐라고? 규모가 커지면 관료가 뭐야? 과두제가 나타난다. 계속해서 보죠. 규모가 커져서 아무튼 규모상 대중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조직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지 합리적이어야 돼. 규모가 클수록 아까 말했지 500명 다 물어보면 시간이 막 이틀 3일 걸릴 겁니다. 점심은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운영을 합리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뛰어난 자질을 지닌 개인이 지도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규모가 커졌어. 빨리 뭔가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그냥 뛰어난 자질이 있는 개인들을 지도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도부가 오늘 뭐 먹을지 투표한 메뉴 4개 정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투표만 하겠죠.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 자신의 역량을 자신,
자신의 지성과 응용력들을 대중에 유인한다고 합니다. 이 개인의 특징은 1번 개인. 지도부가 돼. 내가 지도부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까 그 500명 식사 메뉴를 줘볼게요. 그렇지 돈가스 이번 제육 3번은요 남자 또 여분의 소울푸드 국밥. 그렇죠. 지도부의 개인 A와 B가 있다고 해볼까? 이 A와 B가 경쟁 관계예요. 근데 B가 그럼 국밥 먹자 의견을 내놨어. A는요 B 이기고 싶죠. 나 말고 돈가스 먹자. 그럼 결과가 돈가스가 이겨야 A가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지성 돈가스는 완전 식품이에요. 돈가스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어떤 지적인 것을 어필하던가 웅변력. 자, 국밥은 나트륨이 쩔어서 사람들이 나트륨 중독을 일으킵니다. 고기 먹읍시다. 단백질 먹읍시다. 돈가스 먹읍시다. 이런 것들로 대중 유인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또 재밌어요. 결국 규모가 너무 커져서 5명짜리 점심 모임이 500명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뛰어난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이 개인이 돼. 근데 그 개인들이 어떻게? 지도부가 돼서 이러한 투표안을 내놓는단 말이야. 그럼 어때?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어때? 다른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지성과 웅변력으로 사람들이 유인한 거야. 그러니까 돈가스에 표 찍어. 이런 식으로. 어때? 근데 그런 이제 개인이 나오고. 3가지 요인이 뭐죠? 개인, 대중, 조직. 개인은 이렇게 변해간대. 대중은요? 대중이 이번 특징이 뭐지? 지도자와 비교는 자신의 능력을 통찰해. 그러니까 지금 사회면은 나는 돌솥 비빔밥 먹고 싶은데 나 이 모임 나갈래 이런 게 좀 개인적인 느낌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좀 어떤 대중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때 대중 되게 약간 무기력하게 본 거야. 그럼 어때? 와, 돈가스라는 이런 개쩌는 투표안을 만들다니 나름 기껏해야 그냥 풀떼기나 주워 먹자 이런 거 생각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통찰합니다. 되게 슬픈 일이네. 다른 정당과의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대중의 특징은 뭐라고? 나는 무기력해. 지도자. 이러한 투표를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너무 고마워.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자는 내재에 있던 지배욕구를 충족한다. 다시 나오네요. 지도자는 지배욕구 충족. 대중은 점차 그러한 지도자를 우월한 존재로 여겨 숭배욕구 충족.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아까 지도자는 누구라 그랬어? 개인들이 지도자가 된다 그랬죠? 개인으로 보면 좋지. 2가지 욕구가 맞물리는 거예요. 지도자 개인은 내가 좀 똑똑하고 역량이 있으니까 누구를 지배하고 싶어.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고요. 대중은요. 약간 무기력하고 살짝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때? 나를 이끌어가는 저 지도자가 멋있어. 누군가를 숭배하는 욕구. 그런 것들을 충족하게 됩니다. 잠깐만 설명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좀 이제 스피디하게 가볼게요. 다른 정당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의 신속성이 중요해진다. 중요한 얘기죠. 신속성 중요. 정당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 강화된다.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배경식 기억납니까? 삼성전자 강원희 전자가 있을 때 애플이 들어온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은 그렇지 그런 배경지식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잘해지지. 그래 소수 과두제일 때 신속성이 빨라지지.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중앙 집권적 과두제적 모습이 강해지겠구나. 저절로 이렇게 좀 들어가. 그래서 어떻다?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중앙 집권적 조직이 강화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업적인 지도자는 관료화된다. 대중과 지도자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그러게. 이런 것도 이제 살짝 설명해볼까? 중앙집권.
미안해 뭐 한국사 많이 까먹었죠. 네. 그럼 기억해보세요. 중앙집권이라는 게 뭐죠? 그렇지.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 그래서 신라를 보면 어때? 통일신라를 보면 어때? 아 미안해 이 내가 역사를 전공했다 보니까 통일신라의 중앙집권력은 어디까지 미쳤다고 싶으면 경주 거기밖에 못 미쳤어. 그래서 나머지는 그 뭐야 그 지방에 막 호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았죠.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면서 조금 강력해졌지. 그런데도 여전히 변방이나 이런 데서 호족들이 힘이 세는데 나중에 조선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 다 지방만 파견하면서 중앙집권적 모습이 강해지죠. 그래서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어떤 소수의 맞아요. 딱 중앙에 있는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 권력을 크게 행사하는 거니까 여기 중앙집권적 모습을 거의 과도제라고 똑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관료제는 관료가 이것도 그래 한번 설명하자. 관료제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도 굉장히 또 자주 단골 뭔가 주제야. 관료제. 관료화되다 관료제. 오 맞아. 사실상 관료제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료제라는 것은 타 직위와 직급이 있어. 그래서 그냥 말단 사원 이 사원을 책임지는 어떤 대리 이 대리 위에 부장 대리 위에 과장인가? 미안해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관료제라는 건 다 자기의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책에 뭐가 있다?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관료제도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그려져. 그래서 사실상 중앙집권 조직이 강화된다, 관료화된다.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여러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의 강화, 조직의 관료화 전부 다 과도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보시라. 미안해 설명이 너무 길었죠. 설명 좀 줄여야 돼. 아무튼 좀 봅시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 전문단과 이문단에서 하는 건 뭐야? 결국 규모가 증가했을 때 처음에 주제는 규모가 증가했을 때 관료제가 아니지 과도제가 된다라는 건데 과도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데 지금 이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만 떠올려. 개인은 어떻게 됐어? 개인은 이제 지도부가 된다고 했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때?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나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 지배하려면 자기 밑에 많이 둬야 되잖아요. 과도제가 됩니다. 대중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 누군가를 좀 섬기고 싶어. 난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까? 아마 절대적인 한두 사람을 섬기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것도 역시 과도제로 이행되는 모습이었다. 조직은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조직의 특징은 이제 조직이 커질수록 좀 신속하게 결정해서 이겨야 돼.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 그럼 당연히 소수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과도제적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때? 위에 전 문단에서 구분 틀을 그대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봤었죠? 중앙집권 강화, 관료화, 대중과 지도자의 격차 벌어진다. 계속해서 보면은 대중과 차별되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절대화된다. 파멸될 수 없는 종신 지도자가 등장한다. 그렇죠.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 내재한 지배욕과 함께 작용한다. 과도제를 부정하였던 정당. 얘네들이 누구였어요? 쉽게 빨갱이당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말했죠. 노동당, 사회주의 정당이었죠. 그렇지.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얘네는 과도제를 부정하는 애들인데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 이련고 과도제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제 이 주장이 완성된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과도제가 나타나. 그러면 가장 과도제 아닐 것 같은 과도제를 부정하고 과도제에 대해서 투쟁하는
노동사회주의 정당으로 내가 설명해 볼게. 얘네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 규모가 커지면 개인에선 이런 변화가 일어나, 대중에선 이런 변화가 일어나, 조직에선 이런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과두제가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과두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어떤 주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사실 기분 나쁘셔야 돼요. 왜냐? 사회학의 필연적 반드시 철칙 필연하고 있다.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필연적인 게 맞지. 과학에서는 뭐예요? 산에다가 리트머스지 되면은 붉게 되나요? 되는 게 맞죠. 미안, 너무 옛날 걸로 했구나. 과학 선택 방법 뭐예요? 지과면은 지과에 뭐가 있지? 지과는 제일 어려운 단어이 뭐죠? 별은 설명했네. 뭐 배우죠? 별의 어떤 종류? 온도, 색깔, 몇 파세. 그렇죠. 화학에서 사실 절대적이잖아. 그만큼 별이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색깔로 보이면 그 온도는 그냥 변하지 않죠. 근데 사회에서는 이거 사람이 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민주적인 사람 500명이 모인 집단일 수도 있어. 매번 점심시간마다 500명이 다 의견 내고 투표할 수도 있어. 점심 그냥 30분 늦게 먹더라도. 근데 얘는 지금 뭐하고 있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 반드시 그런 철칙이야. 무너지지 않는 강한 어떤 이런 철칙이야. 이런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 물론 비판이 안 나오는 글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비판한 내용이 나와요. 예. 이 새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지 얘기가 무조건 맞다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네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라면 저 새끼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떤 글이잖아요. 비판도 좀 멋있게 해야겠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순환론적 역사관 전제. 이게 바로 비판 내용이 되는 겁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이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어로 갖고 전제라는 건 뭐예요? 전제. 이것을 전제한다. 그렇지. 배경으로 깔아놓는다. 말했어요. 적었어요. 이거를 저는 역시 그림을 좋아하니까. 전제는 사실 이렇게 밑에 그리는 게 되게 좋거든. 전제. 이 토대 위에서 뭔가가 생겨나는 거야. 근데 만약 이 토대에 균열이 가서 무너지면 이것도 당연히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제를 약간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미엘스가 지금 비판받는 부분이 뭐예요? 순환론적 역사관 위에서 쌓은 주장이라는 거야. 순환론적 역사관을 비난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쌓은 주장들이 전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환론적 역사관을 비난하는지 순환론적 역사관을 전제, 즉 이 사람이 일단 그리고 이게 뭐야? 전제의 가장 중요한 성, 이 사람이 일단 맞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이 주장을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맞지 않는데 하면은요. 전제부터 흔들리면은 나머지 주장 전부 다 틀렸다는 내용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계속해서 봅시다. 비판을 받는다. 과도제를 철칙으로 보는 한 민주화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과도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뭐랬어? 철칙. 아까 이 비슷한 단어가 뭐였어? 필연적. 철칙은요 굉장히 강한 규칙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규칙. 아까 그래서 과도제가 필연적이다. 과도제로의 이행은 철칙이다. 똑같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때? 누가 노력하고 성과가 있어도 그냥 과도제가 되는 게 끝이잖아. 만약에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이런 걸 인정하면 이거를 지난주에 어떻게 읽었어요? 지난주에 그거 기억나요? A여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었죠? A여가 맞다면 그렇지. 이게 사실 비판하는 거니까 이를 인정하면 이게 뭐야? 밀스가 맞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즉
미엘스가 맞다고 인정하면 미엘스가 맞다면 어떻게 돼? 역사는 과두제와 민주주의가 상호 반복되는 순환 과정을 지속하게 될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이럴 뿐이다. 가치를 내려서 평가하고 있지. 이것도 역시 근데 시각적으로 볼까? 과두제와 민주화가 상호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민주화 조직이었던 빨갱이 당이라고 자꾸 하고 싶은데 그 빨갱이 당이 과두제로 가는 모습을 설명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두제된 어떤 거대 정당에 대비해서 또 민주화된 조직이 탄생할 거야. 그럼 어때? 걔네들도 또 과두제가 되겠지. 그럼 또 그 과두제에 저항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또 민주화 정당이 탄생. 계속 이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는 거죠. 너는 이 두 개가 계속 서로 돌아간다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주장은 틀렸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과두제를 벗어날 수 없는 역사가의 철칙. 굉장히 강한 규칙이라고 했었죠? 그럼 어때? 이거 엘리트 중심적 사고라는 거야. 엘리트 중심적 사고가 어떤 사고야? 대중의 의식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 근데 실제로 주장이 그랬잖아요. 대중은 무능해. 그래서 지도자를 숭배하고 싶어 해. 그렇죠. 그래서 어때? 대중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이 조직의 과두제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변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얘의 주장은 뭐야? 너 이러한 순환론적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다는 건 결국 뭐다? 대중이 너가 무식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대중의 의식 발전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지. 이런 거. 이 사람들. 자기가 볼 때 대중은 발전한다고 보는데 미하에는 어떻다고? 대중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환된다고 보고 이러한 점에서 그렇지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 과두제에 대한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의 대등이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표현할 때 하나의 큰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에 뭐 그냥 좋은 말이고요. 아무튼 그 설명이 너무 길었죠. 네,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그렇지. 조직 이론을 미안해요. 제가 옛날 조직 이론을 살짝 배웠어가지고 예시를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소재이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조직과 관련된 이론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쉬는 시간 한번 가집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쉽게 찾으셨나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마 마지막 문단 열심히 읽으셨으면 쉽게 했을 거야. 미엘스가 순환론적 역사관을 비판한 게 아니죠. 미엘스가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다고 비판당했지. 그렇죠. 미엘스가 비판한 게 아니라 미엘스가 비판당했습니다. 너 열심히 뭐 순환론적 역사관을 전제한 이론이야. 그래서 오히려 비판당한 내용이고요. 그러게 나머지 내용들은 충분히 이제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림 맞추기도 잘해야 돼. 그림 맞추기가 뭐죠?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소설 어디 있었지? 근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어떤 독서 풀이는 왔다 갔다를 사실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긴 좋아요. 한번 딱 읽고 머릿속에 좀 잘 정리된 상태에서 진짜 헷갈리는 선지만 왔다 갔다 해야 또 이제 정답률도 좋고 시간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 5번 정답이었고요. 2번 문제 한번 보죠. 아 그렇지. 이게 사실 이 문제가 나왔던 것도 어떤 여러분들 좀 논리적인 판단을 해보라는 문제야. 왜? 자꾸 말씀. 왜 빨갱이 전당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 걔네는 어떻게 보면은 과두제를 투쟁하고 과두제를 부정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한테서 과두제가 드러난다면 그렇지 자기 주장이 더 맞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애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만 이해를 위주로 읽으면 1번이 꽤 매력적인 선지예요. 솔직히 나는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1번도 찍을 수 있다고 봐.
걸으면 이렇게 되잖아. 자꾸 빨갱이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기업 정당은 그렇지. 과두제 투정하고 부정하는 애들이니까 걔네에서는 과두제가 나타날 수 없지. 이거 한 번 더 이해하면 이 생각도 사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지를 사실 다 읽어봐야 돼. 이거 출제자는 뭐라고 하겠어? 나타날 수 없다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결국에 나타났잖아. 나타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거리가 먼데 걔네한테도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삼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찍은 사람들은 사실 뭐 글을 잘 이해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과두제는 뭐야? 기업 정당은 과두제에 대한 투쟁 플러스 부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골랐고 이 투쟁 부정을 머릿속에서 이제 이걸로 한 번 더 이해한 겁니다. 얘네는 과두제를 투쟁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과두제가 나타날 수 없겠네. 그래서 1번도 저는 한 3번쯤은 드리고 싶어요. 또 독서에서는 더 맞는 걸 항상 잘 찍어요. 그렇죠. 과두제가 나타날 수 없진 않아요.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를 하면 1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답이었다. 오케이.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니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니은이 과두제로 이해를 하죠. 니은이 뭐다? 과두제로 이해. 정답은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어요. 그렇지. 어디가 틀렸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됐어. 지도자는 이런 욕구를 갖고 대중은 이런 욕구를 갖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대중은 지배 욕구가 아니라 숭배 욕구를 갖는 거죠. 나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그리고 지도자가 그렇지. 내가 능력 있으니까 좀 다스리고 싶어. 지도자가 지배 욕구였죠. 대중은 숭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간단한 설명.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예상을 고려하여 디귿을 평가한다. 디귿이 뭐였죠? 미안해요. 미엘스의 주장이에요. 이것은 미엘스 주장. 가장 어려운 문제. 사실 독서 문제의 꽃은 항상 이런 걸 거예요. 이건 본문에서 나왔던 주장은 아닙니다. 새로운 주장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주장을 봤을 때 우리가 미엘스의 주장이 뭐였죠?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가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1, 2, 3 뭐였죠? 개인과 대중과 조직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게 미엘스의 주장이었죠. 이 친구의 입장에서 미엘스의 주장을 어떻게 까오시는지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정당 내에서 권력은 소수의 지배 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 벌써 까고 시작했네. 미엘스가 주장했던 건 뭐예요? 규모가 커지는 과두제다. 과두제의 특징은 뭐예요? 소수의 지배 집단이 권력을 가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소수의 지배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 집단이 뭘 가지고 있다? 권력을 분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엘스를 벌써 까는 주장이 되겠네. 미엘스 비판 주장일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해 집단의 영향력, 이해 집단이 다수의 이해 집단이었죠? 얘들의 영향력은 서로를 견제한다, 경쟁할 수 있다, 균형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당원들, 대중들은 뭐라고 했어? 그냥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 당원들, 대중들은 요구를 하는 사람이고 지배자들도 이를 수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당의 정책을 정책하고 핵심 정책을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냥 가 자체, 그렇지. 얘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과두제를 비판하는 입장이겠네. 과두제 아니야. 소수가 아니라 다수들이 하고 있고 민주적이야 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겠네요. 좋습니다. 정답은요. 디귿을 평가한다. 시도자를 중심으로 과두제의 경향이나 분석을 집중하여
당내 핵심 상황이 결정되는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 조직의 운영 합리화에 이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아니 좀 다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본문과 좀 연결시켜볼까? 본문에서 미엘스를 가장 크게 비판했던 부분이 뭐였죠? 대중을 무시한다. 순환론적 역사관을 전제한다. 그러면 그것과 이제 가장 어울리는 설명은 사실 1번이긴 하네. 대중보다 지도자의 능력을 무시한다. 즉 대중을 무시한다. 대중의 의식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따져봅시다. 다수의 이해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미엘스 글에 없었어. 미엘스에서는 다수의 이해 집단이 있다는 사실이 아예 다뤄지지 않아. 3번. 정당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조직이 강화되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였다. 얘는 어때? 이거 잘 보세요. 강화되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였다. 이게 보기의 입장이라면 강화는 맞는데 이유가 틀렸다라는 거잖아. 근데 뭐가 강화였어요? 그냥 과두제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3번 선지는 과두제 강화는 맞는데 이유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의 내용은 뭐야? 과두제 안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유 틀리게 되는 거야. 강화가 안 된다고 해서 보기에 내용. 3번 같은 거 선지를 조심해야 돼. 예.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중앙집권적 조직이 강화되는 이유를 잘못 파악했다라는 것은 카드제가 강화된다. 중앙집권적 조직이 강화된다는 건 인정? 하지만 이유가 틀렸다는 거 이유에 대해서 부정이거든요. 근데 보기가 카드제가 강화된다는 주장이고 오히려 과두제가 안 나타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강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번 과도대적 경험에 관한 분석에 집중하여 당내 핵심 사안이 결정되는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 이거가 이게 본문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거든요.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비판하기가 좀 어렵죠. 과도대적 경험에 관한 분석에 집중. 당내 핵심 사안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4번은 꽤 그렇듯해요. 네. 왜냐면 이게 본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 디귿을 평가하는 내용이 안 되거든요.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 너 그거 잘못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안 다뤘지 중요하지 관심이 없어서 안 다뤘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안 다뤘는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이게 본문에 없는 내용이라 비판 내용이 되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또 되게 차이죠. 4번 같은 함정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보기를 고려하여 디귿을 평가해야 되니까 결국 디귿, 미엘스의 주장에도 있는 내용이 비판당해야 맞거든요. 근데 핵심 사항, 결정 상황 이것은 본문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5번 조직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절하게 파악하였다. 이 적절하게 파악했으면 이런 식의 반대 주장이 나오지도 않았지. 이건 아예 틀린 말이야. 4번 선지가 그래도 왜냐면 이게 또 추론 문제로 생각하면 4번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거든. 왜냐면은 이 내용이 없잖아. 당내 핵심 사항이 결정되는 상황. 실제로 이게 미엘스 주장의 본문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럼 어때? 관심이 없었다라고 억지로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다뤘고 실제로 당내 핵심 사항이 결정되는 상황은 어때? 그렇죠. 누군가를 수용해서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 보기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본문에 없기 때문에 다소 비판 내용, 평가 내용으로는 좀 직관성이 떨어지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있는 1번 그렇죠. 너는 대중의 발전 가능성을 좀 무시했어. 이걸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죠.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다루지 않았지만 궁금한 선지 있습니까? 괜찮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렇죠. 10분 쉬었다가 진행해 봅시다. 야, 한참 너무 길죠? 좀 짧게 할까? 나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2학년한테는 배경 지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